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게 될 텐데요. 이게 의도대로 민간에도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고 고령층과 청년 일자리 모두 윈윈할 정책일까요? 오늘 생생포커스에서 기획재정부 조봉환 공공정책국장 인터뷰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정보 코너에서도요. 실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규제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나왔는데요. 규제 풀면은 경기도 풀릴까요? 잠시 후 생생 인터뷰에서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흔들리는 코스피 이런 제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2091.00 마이너스 13.5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673.08 플러스 7.1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기간의 매도세는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의 매수를 선택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이어졌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간의 매도 이어지면서 연기금의 커버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모직이 삼성전자의 지주사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급락을 했고요. 네. 통신 관련 섹터들과 철강주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정유주와 화학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밖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증시를 떠받칠 만한 요인이 별로 안 보이는 것도 조정의 이유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외발 큰 호재성 이슈가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 쪽에서도 앨런 의장이 자기네 증시가 고평가됐다. 그렇죠. 예. 근데 고평가는 됐는데 거품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고평가는 됐는데 거품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유럽에서도 그리스 문제가 다음 주 이제 11일 정도는 지나봐야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도 조금 관망세가 짙었고요. 네. 중국 시장도 좀 최근에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좀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았고 가장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던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추럴 엔도텍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기관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좀 이어진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악재로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 하한선이 있으면 되잖아요. 더 안 떨어지면 되는데 지금 2100선을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지수보다 종목들이 먼저 빠졌었고요. 예.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2060선대 부근이 61선 부근인데요. 그쪽 부근까지 지수들은 먼저 종목들은 먼저 내려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따라서 내려온 격인데요. 오늘 2060대를 찍고 나서 2091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으니까 물론 21선 회복은 하진 못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유입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닥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동안 마의 2050선이라고 네. 얘기했던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단기 급락했던 만큼 2060선이 깨지면서 2050선대 부근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은 좀 반등 시도가 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바닥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어제 오늘 저점을 찍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다음 주에 유럽 이슈가 조금 더 안정감을 보여준다라면은 시장이 다시 좀 안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사그러들었던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 쪽에서도 채권 금리가 올라오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을 좀 바라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4월보다 5월은 상당히 좀 눈치 장세도 심할 것 같고요. 네. 등락도 좀 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돈이 이끌어왔던 유동성 장세였다가 이제는 막 실적들을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장세로 넘어가는 좀 약간의 고통스러운 과정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 수급이 받쳐줄 때는 이제 유동성 장세였다가요.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슬림화가 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은 뭐 정확하게 뭐 실적 장세다라고 넘어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코스닥도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졌었고 네. 거래소도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종목들은 조금 더 재편되는 분위기인데요. 아직도 유동성 장세는 끝나지 않았고 사실 뭐 호주도 금리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글로벌적인 유동성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본다라면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또 적극적으로 들어와주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의는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렇겠죠. 증권사들은 실적 괜찮아요? 증권주들 증시 오르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증권주 어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요. 예. 네, 근데 오늘은 또 일정 부분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빠진 거에 비하면 반등폭이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은 거래량이 증가해야지만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도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급락하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졌고요. 또 채권 평가 이익이 계속적으로 나던 부분들이 2분기에 지금 이제 시중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서 좀 손실 날 거에 대한 우려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증시의 방향성은 증권주와 함께 같이 연동한다는 점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지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2,100대 확실히 안착을 해주고 수급이 다시 또 네. 좋아진다라면은 증권주도 다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뭐 바이오나 게임들이 이끌어왔었고 그 바이오 선두에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있었잖아요. 네네. 내추럴 엔도텍이 이게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려준 것 같이 된 건지 이게 어떤 잘못된 계기가 된 건지 많은 조정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추럴 엔도텍도 그렇고요. 코스닥 쪽의 전체주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깨졌다는 점이 가장 예. 안 좋은 점입니다. 근데 믿었었는데 믿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기관도 더 확실한 게 아니면 안 사게 되겠죠. 예. 확인될 수 있는 수치가 증명되는 것들만 선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일정 부분 코스닥에 경각심을 울려준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 너무 뭐랄까요. 공들여 쌓지 않은 모래성원 같은 그런 부분들은 분명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확인을 그래서 꼭 해라라는. 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하는 그런 투자로 기관과 외국인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종목이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림화라는 표현을 오늘 많이 쓰셨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산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가 함께하죠. 안승찬 기자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여야가 합의하면서 정말 웃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게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죠? 그렇습니다. 그 여야 대표가 사실 활짝 웃으면서 이 합의안 들고 사진 찍었던 게 나흘 전이잖아요. 어쩐지 믿기 어려웠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이 새누리당이 합의 내용을 뒤집으면서 이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무산이 된 그런 사태가 된 건데요. 네. 뭐 사실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야가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의 공적연금 기능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좀 네.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고 야당 측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재 40%로 낮추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다시 50%로 높인다 이렇게 합의했잖아요. 네. 야당에서는 당연히 합의했던 대로 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50% 높이는 거 이걸 법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여당에서는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결국 4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사실 결국 구두로 합의는 했는데 이제 이걸 명문화 해주느냐 마느냐 여기서 이제 좀 그렇죠. 갈렸던. 예, 사실 청와대 역할이 사실 컸습니다. 이 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안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불만스러운 반응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특히 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거세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그러면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높이는 부분을 이 아예 노골적으로 쓰지 말고 부칙으로 별첨한다. 이런 네. 식으로 좀 살짝 흐리는 식의 타협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부하면서 결국은 어제 법 통과가 무산이 된 건데 정치권이 앞으로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시끄럽지만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국가 재정도 그렇고요. 네. 또 이 국민연금까지 자꾸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게 되는 우리 국민연금도 걱정인데 주장이 많이 지금 어긋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 이거는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왜 은퇴 이후에 평소 소득의 몇 %까지 줄 거냐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에서 당연히 50%로 높이니까 국민연금 더 주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도 2060년이 되면 이 국민연금 고갈이 네. 예상이 되니까 예. 국민연금 이렇게 뭐 더 높이려면 당연히 평소에 내는 그 연금을 더 내는 게 불가피한데 그러면 대체 얼마나 더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야 생각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소득 대체율 50% 높이려면 지금 직장인의 경우에 월 한 9% 월급의 9% 정도 국민연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2배인 18%까지 높여야 가능하다. 국민연금 지금보다 2배 낼 자신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야당에서는 그건 과장된 얘기고 지금보다 한 1%포인트만 더 내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산이 달라요? 사실은 이게 그 2060년, 뭐 2100년 뭐 이렇게 상당히 미래 시점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가정해서 미리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조건을 놓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의 기금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정하고 돈을 쌓아놓는 걸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는 당연히 뭐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반대로 기금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내는 부담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걸 전제로 깔고 계산했을 때는 또 네. 숫자가 작게 나오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연금의 문제는 계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스탠스라든가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럽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 이 연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금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갖고 있느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권이 바뀐 사례도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금 연금 정치 시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두 축 모두 다 우리 그 국민들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어디를 밀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더 많이 주겠다. 네. 혹은 이번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더 못 갚겠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의 주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이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다른 것까지 도미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무산이 되면서 연말정산 추가 환급 이것까지도 다 지금 막히게 됐죠. 그렇죠. 이게 어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국회 기다리던 안건들이 전부 지금 상정이 못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연말정산 추가 환급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4월에 그 연말정산 대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보완대책 내놨었잖아요. 네. 자녀 세액공제를 강화한다든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높이는 거 뭐 이런 게 골자였는데 원래는 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이번 달에 이 월급날에 추가 환급액을 일괄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네. 지금 임시국회가 연금 법안 문제로 올스톱되면서 지금 5월 지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여야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뭐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 그러니까 뭐 잠깐이라도 열어서 네. 급한 법안은 통과시키자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뭐 가령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임시국회가 열려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2주 정도 이 실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급날이 조금 빠른 회사의 경우에는 이번 달 환급이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연말정산 개편으로 지금 추가로 환급받는 대상이 6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데 하여튼 환급액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도미노 효과를 가져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아쉬운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KT가 정말 놀랄만한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음성통화 그리고 데이터 통신도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공짜로 네. 하겠다는 요금 정책을 내놨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오늘 KT가 발표한 건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지금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의 그래요? 지금 요금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 요금제 상당히 변화가 예고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그 발표한 KT 요금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그 음성 통화를 무료로 하는 그런 요금제 선택하려면 KT의 경우에는 거의 뭐 최소 월 5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발표한 새로운 요금제에서는 제일 싼 요금제가 29,900원이니까 3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3만 원짜리 제일 싼 요금제를 선택해도 음성 통화 문자 이런 건 모두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이 유선으로 전화 거는 것까지는 안 되고 무선끼리만 무료 통화다 이렇게 뭐 한계는 약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여튼 휴대전화끼리는 모두 전부 무제한을 사용한다는 걸 모든 요금제 기본으로 깔고 가겠다 이런 건데요. 그럼 요금제마다 달라지는 게 뭐냐?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데이터 한도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 원 요금제를 선택했다 그러면 음성은 무제한이지만 한 달에 뭐 300메가바이트를 주는 거고요. 나는 뭐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많이 듣고 동영상도 많이 본다. 그러면 뭐 데이터를 많이 필요할 테니까 네. 좀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면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주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자면 이동통신 요금제가 과거에는 음성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데이터 중심의 체계로 변화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네요. 지금 스마트폰 보급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이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취자분들도 하여튼 앞으로는 요금제를 선택하실 때는 내가 평소에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뭐 내 활동 반경에 무료 와이파이가 얼마나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요금제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또 음성 통화만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불필요하게 데이터 또 쓰실 필요는 없을 거고. 네, 예, 시대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후에요.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내년이 되면 공공기관은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이 의무화가 되거든요. 그 전에 임금 피크제를 유도하기 위한 건데 임금 피크제를 안 하면 안 되도록 거의 권고가 아니라 강제 수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간에 확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정부의 목적일 텐데 2부에서 기획재정부 연결해서요.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벤잡. 오늘은 상도동의 지역주택 조합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그 한 지역의 어떤 땅을 본인들이 이제 매입을 해서 자기가 이제 아파트만 35평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옛날하고 좀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가까이 주위 시세보다 좀 저렴합니다. 이 조합원들 중에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실소유자분은 한 60%, 투자자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가. 주택 홍보관에 방문한 시민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던데 조합원에 관심은 없으신가요? 관심이 있어서 왔고요. 요즘 전셋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해서 왔습니다. 구조도 정말 잘 나왔고요. 제가 원하는 평형대가 있어서 우선 좋았어요. 저는 소형 평형을 선호하거든요. 인근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지역 주택 조합이 많이 생기고 있다던데 상도동은 보시기에 어때요?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형태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좀 보고, 그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잉여 수요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상도동은 개발에 대한 이득 부분을 이제 조합 측에서 양보하고 지주한테 좀 더 이제 시세보다 이제 토지를 보상해주고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지주들에 대한 동의가 굉장히 원활하고 쉬워지게 되는 거죠. 지역주택 조합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 하면 조합의 형태로 개발 사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난관에 봉착이 됐었을 때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좀 있죠.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지벤잡 상도동의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오늘의 인터뷰는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으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될까라는 주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의무화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날까지 고용이 다 보장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정년이 연장이 되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걸 염두에 두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은 임금피크제 도입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조봉환 공공정책국장님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예, 조 국장님. 괜찮은가요? 예, 지금 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조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핵심을 좀 알려주시죠. 이제 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이제 60세까지 연장하거나 이제 보장을 하면서 임금을 일부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이제 정년 60세로 연장이 되니까 네. 이에 저희들 대응을 해서 임금피크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세부 방안을 이번 발표에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다음에 이제 절약된 재원을 가지고 이제 신규 채용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0세로 정년도 늘리고 임금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역시 어려운 걸까요? 예,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법으로 정년이 60세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네. 해야 할 당위성은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죠. 네. 그리고 이 작년부터 보면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해라라고 권고를 해왔는데 실제로 도입은 많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지금까지 도입한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 저희도 공공기관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도입한 기관이 한 56개 기관. 그래서 2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입이 잘 안 됐었던 걸까요? 예,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60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확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임금 피크제를 보면 사실은 이제 기존 직원과 그 고령 직원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뭐 저희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외환 위기를 이제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이런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조금 구조조정을 조금 이렇게 완화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금 상황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좀 오래 다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직원의 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가 유지돼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제한이 가해지니까 뭐 이런 사안을 동시에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임금 피크제였는데 어쨌든 직원 간에 이제 타협이 뭐 전제로 돼야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도입이 좀 제한됐다. 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거가 거의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효과가 좀 더 클 거라고 보신 게 아닐까요? 저희들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정년 연장과 연계해서 내년에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서 하여튼 잘 도입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목적으로 하는 신규 채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네.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뭐 조금 경영평가를 통해서 좀 평가상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정착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예, 경영평가를 근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구체적으로요. 점수가 5점이라고 들었는데요. 누가 5점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은? 예, 경영평가는 그게 임금과 복리후생 뭐 이 항목에 임금 피크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여러 개 항목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 이제 하나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임금 피크제 부분만 조금 이렇게 별도로 해서 뭐 잘하는 기관은 조금 가점을 준다든지 지금 뭐 5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아직 점수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중을 좀 높여서 네. 좀 평가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도 제가 좀 읽어보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고령층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여력을 위해서도 임금 피크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취재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가 이번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실제로 과연 늘어날까요? 그게 정확히 표현하면 늘어난다기보다도 올해와 같이 평년 수준으로 이 신규 채용이 되도록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이제 정년이 연장이 되니까 네. 만 58세가 되는 사람이 이제 퇴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희들 한 3,400명 정도라고 저희들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3,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3,400명 부분을 동일하게 수준은 신규 채용이 퇴직자와 연관지어서 동일한 수준으로 3,400명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400명이라는 게 신규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400명이 신규 일자리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년 연장으로 58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퇴직을 하지 않는 사람 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보면은 청년 일자리를 도입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는 임금 피크제대로 시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일은 하지만 고령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으면은 노후가 약간 좀 오히려 일은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그러니까 정년도 연장을 하면서 신규도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장되는 직원들이 조금 보수를 좀 덜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 기존 직원의 임금 상승률을 조금 낮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저희들은 일부 재정에서 상생고용지원금이라 해서 지금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직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염출을 다 그것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삼각관계 속에서 하여튼 이 임금 피크제의 그 정년 연장도 시켜야 되고 신규 채용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고용에 대한 보장 장치를 더 마련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용이 보장이 되는 편이지만은요. 앞으로 이제 민간에 확산되거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실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했던 것을 또 염두에 둬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고용을 보장한다는 어떤 장치 같은 것들도 약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민간 기업도 좀 확산되길 저희 기대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민간은 강제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기존 직원들이랑 이제 고령자 서로 이제 그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 임금 피크제를 제대로 하면 그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6,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민간 부분은 어쨌든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고용을 좀 확대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민간 기업에도 이렇게 이런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고용이 확대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같은 추진은 합니다만은 민간 기업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참 크게 느껴지고, 그게 이제 공무원연금 때도 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초반에는 내가 왜 덜 받게 돼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노조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 설계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라인, 권관을 내려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노조 합의를 거쳐가지고 제도를 왜냐하면 기관마다 다 이제 인력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관에 적절한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물론 이제 이 노조나 직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깎이니까 이제 불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면에 이게 저희들 이제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실제 이제 증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이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도 충분히 하던 증원으로 저희 뒷받침해 못 드린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간으로 보면 조금 이제 증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을 나눠서 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인센티브가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생 고용 지원금 형태로 어떤 형태가 되든 조금은 저희들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부로서 노력한다는 거 내지는 장점이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취지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노조가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은 좀 양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국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 도입은 일단 불가피하고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도 늘리고 상생해 보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실에서도 좀 잘 이뤄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조봉환 공공정책국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해외에서는요,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사나 인재 관리, 여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겁도 나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력 관리에 빅데이터가 이용된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다 수집이 돼서 결국 나를 관리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들 쓰이고 있죠? 예, 전 세계 기업들은 인력 및 인사, 특히 인적 자원 관리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채용된 좋은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고 잘 다니게 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잘못된 고용으로 인한 비용 낭비가 기업당 5만 달러 정도에 이른다는 걸로 제시가 되는 것처럼 네. 기업의 인재를 식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 직관적이나 경험에 의해서 그 직원들이나 인재들을 채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제도를 네.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인적 자원 분야, HR 분야의 빅데이터의 활용, 그럼 뭐 경제적인 효과를 노린다? 뭐 어떤 의미라고 봐야지 될까요? 예, 그 HR 부서에서는요, 인력 관리와 관련돼서는 몇 명의 직원을 언제 어떤 직급으로 채용할지, 그리고 누구를 채용할지, 어떤 부서의 직원을 배치할지, 뭐 급여는 어떻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직원은 누군지, 직원들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언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수한 직원들의 퇴사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확보하지 못했던 이제 내부 데이터나 다양한 외부 데이터들이 확보가 가능해지게 됐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뭐 직원들의 뭐 나이, 성별, 학력, 뭐 부사 가능한 언어, 근속 연수,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뭐 프로젝트 내역, 그다음에 교육을 수료한 내역, 그리고 뭐 사내에서의 뭐 블로그 활동들, 네. 그리고 사내 뭐 지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글들, 이런 인력 데이터, 그리고 뭐 비즈니스 데이터, 그리고 그 직원들의 소셜 데이터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것도 같지만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얼마 전에 제록스하고 구글 보니까 역시 첨단 기업들답게 HR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인 제록스는 그 고성과자의 특성을 분석해서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신입사원 이직률이 20% 감소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도 직원과 관련된 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통계, 심리,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직원 분석팀을 구성하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상사가 되는 8가지 요소를 도출해서 그 요소에 맞게 관리직을 선발하고 또 교육시키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우수한 직원들의 퇴직 특성을 분석해서 퇴직률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신규 채용이나 훈련에 드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이죠. 떠나지 못하게 인재를 잡고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은 빅데이터 활용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밖에 다른 사례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글로벌 화학 기업인 다우 케미컬은요, 그 화학 산업이 이제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운영 방안을 잘 마련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임직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직원들의 이제 승진이 얼마나 남았는지 승진율, 그리고 퇴직 시점도 예측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재직 인원을 뭐 5개 연령 그룹, 10개의 직급으로 구분하고 미래 사업부별 인력 부포도 추산하고 그리고 미래 산업 트렌드, 뭐 정치 상황, 법률 이런 다양한 외부 변수를 가지고 네. 인력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한 대형 금융회사는 그동안 이제 학교나 학력 중심으로 직원들을 선발을 했는데요. 네. 이런 직원들의 성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출신 학교나 학점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법적 오류나 철자의 오류가 없는 이력서를 쓴 사람들, 네. 그리고 휴학 없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업 성과에 중요한 요소를 미친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냈고요. 예. 이런 걸 기준으로 채용 기준을 변경해서 다음 해에 400만 달러의 수익 증가를 경험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스펙만 안 보고 다른 걸 봤군요.
예. 네. 근데 이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HR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뭐 많이 늘어나고 있겠죠? 예,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조사에 따르면 네. 벤처기업 성공의 90%는 그 비즈니스에 적합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에 이 기업의 성공이 달렸다고 하고요.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은 한 14% 정도가 HR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57%가 채용, 그리고 인재 관리, 그리고 교육이나 리더십 개발 등에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영 자문 기업들도 이나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런 인적 자원 관리, HR과 관련된 데이터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는 등 빅데이터 기반 인재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는 저도 참 뉴스를 많이 보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그러면 빅데이터로 혹시 인재도 좀 뽑고 관리하시나요? 아직 저희 조직은 작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다른 사례들은 어떤가요? 예, 국내는 이제 아직 이제 관심 단계로 파악이 되고요. 예. 국내에 이제 대형 보험회사는 이제 설계사를 채용할 때 그 고실적을 갖고 있는 설계사의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내고 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인재를 그 보험 설계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자도 이런 식으로 뽑으면 뽑히죠. 뽑히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거예요. 빅데이터는 뭔가를 말해주고 트렌드를 짚어주지만 데이터가 늘 진실이냐라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 일각에서는 이런 이제 인재나 인력 관리에 이제 빅데이터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위험성이나 경고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조직 내에서는 직원들은 본인이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이 생기죠. 예, 사생활 침해 또는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경영진도 이런 그 인력 관리에 데이터 분석에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이제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전제가 돼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인사 담당자와 데이터 분석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조직의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정도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많이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HR 부서에도 어떤 그 수학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될 필요도 좀 있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통계학 전공자, 그리고 예.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경영 전문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고 그 네. 팀이 구글의 핵심 인력들,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하고 선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빅데이터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고 쌓이고 있는 빅데이터가 결국 내 목을 조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었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예, 어제 열렸던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요. 여러 가지 규제개혁들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45년 만에 풀리는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3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 준비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문자로 의견이나 또
느낌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우물정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